3장 불멸의 코일. 유전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존기계다. 여기서 우리란 인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식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지구상 생존 기계의 총수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심지어 종의 총수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곤충의 경우 현재 약 300만 종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 개체수는 10의 18승 말이나 된다. 생존기계는 종류에 따라 그 외형이나 체내 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문어는 생쥐와 전혀 닮지 않았으며 이 둘은 참나무와 또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화학 조성은 다소 균일하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복제자, 즉 유전자는 박테리아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종류의 분자다. 우리 모두는 같은 종류의 자기복제자, 즉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기계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종류의 생활 방법이 있는데 자기복제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계를 만들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기계다. 심지어 독일의 맥주잔 받침에서 유전자를 유지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벌레도 있다. 이처럼 DNA는 매우 신비하게 일한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DNA로 만들어진 현대의 유전자가 원시 숲 속의 최초 자기 복제자와 같은 것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논의의 전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 최초 자기 복제자는 DNA와 연관된 분자였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다른 것이었다면 그들의 생존 기계를 나중에 DNA가 강탈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날의 생존 기계에는 최초 자기 복제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므로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언스 스미스 A.G. 케언스 스미스는 우리의 선조인 최초 자기 복제자가 유기분자가 아닌 금속이나 점토의 작은 조각 같은 무기결정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흥미로운 추측을 했다. 강탈자건 아니건 오늘날 DNA는 생존기계를 소나기에 쥐고 있다. 다만 이 책의 11장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외로 한다면 말이다. DNA의 구성 단위. DNA 분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 분자로 구성된 긴 사슬이다. 단백질 분자가 아미노산의 사슬인 것과 같이 DNA 분자도 뉴클레오티드의 사슬이다. DNA 분자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정확한 형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우아하게 맞물린 한 쌍의 뉴클레오티드의 나선형 사슬, 즉 불멸의 코일인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단위는 단지 4종류밖에 없다. 그 이름을 줄여 A, T, C, G라고 한다. 이 점은 모든 동식물에서 동일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이 연결되는 순서다. 인간의 구성요소 G는 모든 점에서 달팽이의 구성요소 G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구성요소 서열은 달팽이의 것과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과도 다르다. 가로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일란성 쌍생아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르다. DNA는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몸의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포의 분포에 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는 평균 약 10의 15승계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포들 각각에는 그 신체에 대한 완전한 DNA 사본이 들어있다. 이 DNA는 뉴클레오티드의 A, T, C, G라는 알파벳을 이용해 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설명서라고 생각해도 좋다. 마치 거대한 건물의 모든 방에 그 건물 전체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책장이 있는 것과도 같다. 세포 내의 책장은 핵이라고 불린다. 인간의 설계도는 46권이나 되며 이 수는 종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각 권을 염색체라고 부른다.
현미경으로 보면 염색체는 기다란 실처럼 보인다. 유전자는 그 실에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다.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 유전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목적과 별로 관계가 없다. 이제부터는 실물을 지칭하는 용어와 비유하는 용어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설계도에 비유하여 설명할 것이다. 권과 염색체는 같은 뜻으로 쓰일 것이다. 또 페이지는 유전자와 같은 뜻으로 쓰일 것이다. 비록 유전자 간의 경계는 책의 페이지 사이의 경계만큼 분명치는 않지만 말이다. 이러한 비유를 이용하여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유가 더 이상 들어맞지 않으면 또 다른 비유를 쓸 것이다. 덧붙이자면 설계도를 그린 건축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서인 DNA는 자연 선택을 거쳐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DNA는 무슨 일을 하는가? DNA 분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복제다. 즉 DNA 분자는 스스로의 사본을 만든다. 이 과정은 생명 탄생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 DNA 분자는 복제를 아주 잘한다. 성장한 인간은 10에 15승계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처음 수정되었을 때는 설계도의 원본 하나가 들어있는 한 개의 세포였다. 이 세포는 각기 설계도 사본을 받은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된다. 분열은 계속되어 세포 수는 4, 8, 16, 32로 증가하여 몇 조가 되고 분열할 때마다 설계도 DNA는 거의 착오 없이 복제된다. DNA가 복제되는 과정과 그것이 어떻게 몸을 만들어내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만약 DNA가 실제로 몸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한 세트라고 하면 그 설계도는 어떤 방식으로 몸을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몸의 재료로 번역되는 것일까? 여기서 DNA가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보기로 하자. DNA는 다른 종류의 분자, 즉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헤모글로빈은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 분자의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네 종류의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DNA 메시지는 단순한 기계적 방법에 의해 또 다른 알파벳으로 번역된다. 이 알파벳은 아미노산의 알파벳이며 단백질 분자를 지정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몸을 만드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는 작은 첫걸음이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물리적 재료일 뿐 아니라 세포 내의 화학적 과정 전반을 섬세하게 제어하여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화학적 과정의 스위치를 선택적으로 켰다 껐다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어떻게 유아의 발육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발생학자가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에 걸쳐 알아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유아의 발육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유전자는 신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데 그 제어 과정은 엄격하게 일방통행이다. 즉,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을지라도 유전적 수단으로는 그중 단 한 가지도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는 무에서 시작한다. 몸은 유전자를 불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유전자가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유전자가 배의 상태를 제어한다는 사실이 진화에서 갖는 중요성은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남아 장래에 자신이 생존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데 있다. 유전자의 생존은 자신이 살고 있고 또 그 제조를 도왔던 몸의 효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먼 옛날 자연 선택은 원시 숲 속에서 자유로이 떠다니는 자기 복제자의 차등적 생존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금의 자연 선택은 생존 기계를 잘 만드는 자기 복제자, 즉 배의 발생을 제어하는 기술이 뛰어난 유전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 자기 복제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다. 수명, 다산성, 복제의 정확도에 근거하여 경쟁 분자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선택이라는 낡은 과정은
아직도 먼 옛날과 같이 맹목적으로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계속된다. 유전자는 선견지명이 없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 유전자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어떤 유전자가 다른 것보다 많을 뿐 그게 전부다. 그러나 유전자의 수명과 다산성을 결정하는 특성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 전혀 단순하지 않다. 최근 6억 년 동안 자기 복제자는 근육, 심장, 눈 등과 같은 생존 기계 제조 기술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로 이들 기관은 몇 번 독립적으로 진화했다. 그 이전에 그들은 자기 복제자로서 근본적인 생활 양식을 철저히 변화시켰는데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의 자기 복제자는 무리를 짓는 습성이 대단히 강하다. 하나의 생존 기계는 하나가 아닌 수십만이나 되는 유전자를 가진 운반자다. 몸을 제조한다는 것은 유전자 각각의 기여도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이다. 하나의 유전자가 몸의 여러 부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몸의 한 부위가 여러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한 유전자의 효과가 다른 많은 유전자들과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그 중에는 다른 유전자 무리의 작용을 제어하는 마스터 유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설계도로 치면 설계도의 페이지 각각에는 건물의 각 부분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고 각 페이지의 내용은 수많은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과 같다. 유성생식과 유전자의 정의. 이렇게 복잡한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왜 유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유전자 복합제와 같은 집합명사를 쓰지 않을까? 집합명사를 쓰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볼 때 꽤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유전자 복합체가 개별적인 자기복제자, 즉 유전자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성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섞는다. 이것은 개체의 몸이란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을 위한 임시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개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일시적이지만 유전자 자체는 잠재적으로 수명이 매우 길다. 유전자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한 개의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 생존하는 단위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것이 이 장의 중심 논제다. 이것은 매우 존경받는 내 동료 및 내 동료 몇 사람이 완강하게 동의를 거부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의 설명이 다소 장황하더라도 양해하기를 바란다. 우선 성에 대한 사실부터 살펴보자. 앞서 인간의 몸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46권 속에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 말은 지나치게 단순한 표현이다. 사실은 좀 기괴하다. 46개의 염색체는 염색체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세포의 핵 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23권의 설계도에 대한 대립되는 두 세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들을 1A권과 1B권, 2A권과 2B권, 23A권과 23B권이라고 부르자. 물론 내가 어떤 권이나 어떤 페이지에 붙이는 번호는 순전히 임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각각 염색체를 받는다. 이 각각의 염색체는 부모의 정소 또는 난소 안에서 조립된 것이다. 예컨대 1A권, 2A권, 3A권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1B권, 2B권, 3B권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떤 세포의 46개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23개와 어머니에게서 유래한 23개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쌍으로 된 염색체는 전 생애 동안 서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쌍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각 권의 페이지가
어머니에게서 유래한 특정한 권의 페이지와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다. 가령 13A권의 6페이지와 13B권의 6페이지는 모두 눈동자의 색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청색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갈색이라고 쓰여 있을지 모른다. 때로는 대응하는 두 페이지에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으나 눈동자 색깔의 예와 같이 다를 수 있다. 이들이 모순된 추천을 할 때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에 적힌 내용이 다른 쪽의 내용보다 우세하다. 앞에서 예로 든 눈동자 색깔의 경우 그 사람은 실제로 갈색 눈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청색 눈은 만드는 설명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가로 그렇다고 그 설명이 자손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로 이와 같이 무시되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한다. 열성 유전자의 반대는 우성 유전자다. 갈색 눈을 만드는 유전자는 청색 눈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대응하는 두 페이지가 모두 청색 눈을 추천할 경우에만 청색 눈이 만들어진다.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립하는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일종의 타협으로 나타난다. 즉 몸은 중간 형태를 띠거나 양쪽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갈색 눈의 유전자와 청색 눈의 유전자 같이 두 개의 유전자가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경우 이들을 서로의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경쟁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하자. 건축과 설계도의 각 권을 페이지를 마음대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바인더라고 생각해보자. 13권에는 6페이지가 있을 텐데 5페이지와 7페이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6페이지가 몇 종류 있다. 어떤 것은 청색 눈, 다른 것은 갈색 눈이라고 쓰여 있다. 또 개체군 내에는 녹색 등 다른 색이 쓰여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전체 개체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13번 염색체의 6페이지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는 4~6개 정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13번째 원의 염색체는 2개만 갖는다. 따라서 한 사람이 6페이지에 갖는 대립 유전자는 최대 2개가 된다. 즉 청색 눈을 가진 사람처럼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갖거나 전체 개체군에 있는 5~6개 중에서 어떤 것이든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물론 자기가 직접 전체 개체군 내 이용 가능한 유전자 풀로부터 유전자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항상 모든 유전자는 개개의 생존 기계 속에 구속되어 있다. 유전자는 우리가 수태될 때 할당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체군의 유전자들을 일반적으로 유전자 풀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전자 풀이란 유전학자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다. 유성 생식은 정해진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유전자를 서로 섞어서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라는 말로 추상화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인더에서 페이지나 페이지의 뭉치를 빼거나 끼워 넣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 개의 세포가 2개로 갈라지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서 그 각각의 세포는 46개의 모든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는다. 이처럼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세포 분열이 있는데 이는 생식세포, 즉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 난자와 정자는 염색체를 46개가 아닌 23개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이한 세포다. 물론 이 수는 46개의 절반으로 이들이 수정되면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에 딱 맞는 수다. 감수 분열은 정소와 난소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의 세포 분열이다. 여기에는 46개 염색체의 완전한 2세트를 갖는 한 개 세포가 분열하여 한 세트에 23개의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설명에서는 인간의 염색체 수를 쓰기로 하자.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는 정소 내의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보통의 세포가
감수 분열하여 만들어진다. 하나의 정자세포에 어떤 염색체 23개가 들어가는 걸까? 중요한 사실은 46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23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13권의 사본이 2개 있고 17권의 사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정자 하나에 이를테면 어머니로 받은 염색체 전부, 즉 1B권, 2B권, 3B권, 23B권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 그 자식은 그 유전자의 절반을 친할머니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친할아버지로부터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는 셈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처럼 염색체가 한 뭉치로 배분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더 복잡하다. 권, 가로, 염색체를 낱장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바인더로 가정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자가 만들어질 때 어떤 한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 뭉치가 빠지고 짝이 되는 권에서 이에 해당하는 페이지나 뭉치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자에서 제1권은 1A권의 첫 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1B권의 66페이지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22권도 만들어진다. 따라서 어떤 한 개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자세포는 서로 다르다. 그의 모든 정자세포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동일한 세트의 작은 조개개에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조립하여 만들어졌더라도 말이다. 난자는 난소 내에서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고 역시 모든 난자세포는 서로 다르다. 실제로 벌어지는 이 혼합 메커니즘은 꽤 잘 알려져 있다.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의 해당 조각과 바뀐다. 가로, 여기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자를 만드는 개체의 부모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라는 의미다. 즉, 그 정자가 수정하여 만드는 자손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를 뜻한다. 염색체의 조각이 교환되는 이 과정을 교차라고 한다. 이 교차 현상은 이 책의 논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 교차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상 당신이 현미경으로 자기 정자, 가로, 당신이 여자라면 난자의 염색체를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를 구별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가로, 이것은 보통의 체세포와는 현저히 대조적이다. 가로. 한 개의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어떤 것이든 어머니 쪽 유전자와 아버지 쪽 유전자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다. 유전자를 책의 페이지에 비유한 것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인더에서는 한 페이지 전체가 삽입되거나 삭제되거나 교환되거나 하지만 한 페이지의 일부분이 삭제되거나 교환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유전자 복합체는 뉴클레오티드의 문자로 이루어진 긴 끈이기 때문에 페이지처럼 분명히 나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하자면 단백질을 지정하는 메시지에 쓰이는 것과 똑같은 4 알파벳 글자로 된 단백질 사슬의 종결 메시지와 단백질 사슬의 시작 메시지가 있다. 이들 2개의 메시지 사이에는 한 개의 단백질을 지정하는 암호화된 설명서가 들어있다.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유전자를 시작과 종결 메시지 사이에 한 개의 단백질 사슬을 지정하는 뉴클레오티드 문자의 서열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다. 시스트론이 이와 같이 정의된 단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와 시스트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시스트론, C-I-S-T-R-O-N. 그러나 교차는 시스트론 간의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스트론 간뿐 아니라 시스트론 내에서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다. 마치 설계도가 각각 떨어진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46개의 두툼한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 있는 것과 같다. 시스트론의 길이는 일정치 않다.
어떤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의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힌 암호를 읽고 종결 메시지와 시작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교차는 어머니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와 그에 상응하는 아버지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를 맞잡아 들고 그것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든 대응하는 부분을 잘라서 바꾸는 것과 같다.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유전자라는 말은 하나의 시스트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물론 내 정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는 없다.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정의에 무언가 신성한 것은 없다. 목적에 따라 원하는 대로 용어를 정의하면 된다. 다만 그 정의는 명확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정의는 윌리엄스의 정의다.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로 정의한다. 앞장에서 사용한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는 복제 정확도가 뛰어난 자기 복제자라고 할 수 있다. 복제의 정확도란 사본 형태로서의 수명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단순히 수명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 정의를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유전 단위.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큰 일부인가, 즉 두루마리 테이프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이다.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있는 인접한 암호 문자의 서열을 생각해보자. 이 서열을 유전 단위라고 부르자. 그것은 한 시스트론 내에 겨우 10문자로 된 서열일 수도 있고 8개의 시스트론에 해당하는 서열일 수도 있으며 시스트론의 중간쯤에 끼어 있는 서열일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유전 단위와 겹칠 것이다. 보다 작은 유전 단위를 포함하고 보다 큰 유전 단위의 일부가 되기도 할 것이다. 현재 논의의 목적에서 길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컫는 유전 단위는 이것이다. 그것은 단지 염색체상의 일정한 구간일 뿐이고 물리적으로 나머지 염색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유전 단위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오래 살 것이다. 특히 교차에 의해 쪼개질 확률이 적을 것이다. 감수 분열로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 염색체당 평균 1회 교차가 일어나며 그 교차가 염색체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염색체 길이의 절반에 이르는 대단히 큰 유전 단위를 생각하면 그 단위가 1회 감수 분열에서 쪼개질 확률은 50%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가 염색체 길이의 1%밖에 안 된다면 1회 감수 분열에서 절단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단위가 자손의 몸에 담겨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시스트론은 염색체 길이의 1%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인접한 시스트론 몇 개로 이루어진 시스트론 군도 교차 때문에 해체되기 전까지 수세대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다. 유전 단위의 평균 수명은 편의상 세대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횟수로 환산할 수도 있다. 만약 하나의 염색체 전체를 유전 단위로 가정하면 그것은 한 세대밖에 이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8A번 염색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당신이 수태되기 직전에 당신 아버지의 정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그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감수 분열의 혼합 과정으로 생겨났다. 즉 당신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로부터 온 염색체의 일부분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 염색체는 모두 특정한 한 개의 정자 내에 들어있었고 유일한 존재였다. 그 정자는 수백만의 거대한 함대를 이루는 작은 배들 가운데 한 척이었고 배들은 일제히 당신이 어머니들 쪽을 향해 전진했다. 이 특별한 정자, 가로, 당신이 이란성 쌍생아가 아니라면 가로는 당신 어머니의 난자 중 하나에 닻을 내린 유일한 배였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가 고찰하는 유전 단위, 즉 당신의 8번 염색체는 당신의 나머지 모든 유전 물질과 함께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 지금 그것은 복제된 형태로 당신의 몸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이 자식을 만들 차례가 되면 이 염색체는 당신이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 파괴될 것이다. 그 일부는 당신 어머니 쪽의 8B번 염색체의 일부와 교환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생식세포에서 새로운 8번 염색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전의 염색체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다르고 아주 유일하다. 염색체의 수명은 한 세대이다. 더욱 작은 유전 단위, 예컨대 당신의 8A번 염색체 길이의 100분의 1 길이인 유전 단위의 수명은 어떨까? 이 단위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지만 처음부터 당신의 아버지 속에서 모아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추론을 적용해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그 유전 단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99%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유전 단위가 아버지의 어머니, 즉 당신의 친할머니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보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친할머니가 자신의 부모 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 단위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역시 99%이다. 이렇게 작은 유전 단위의 선조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최초의 창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유전 단위는 어느 단계에선가 당신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정소 또는 난소 내에서 창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내가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소 특수한 의미에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단위를 구성하는 더 작은 소 단위는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유전 단위가 어느 시점엔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소 단위의 특정한 배열, 가로 유전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배열이다. 이 배열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창조 시기는 예컨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도로 아주 최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주 작은 단위를 생각하면 그것은 좀 더 먼 조상, 즉 원숭이와 닮은 인간 이전의 조상에서 최초로 조립되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신 몸 안의 작은 유전 단위는 그만큼 먼 미래까지 그대로 살아남아 당신의 먼 후대까지 전해질지도 모른다. 어떤 개체의 자손은 하나의 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자. 당신의 8A번 염색체의 그 짧은 일부분을 창조한 것이 당신의 조상 중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당신 외에도 다른 자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유전 단위 중 하나는 당신의 육촌 형제에게서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내게 있을 수도, 영국 수상에게 있을 수도, 당신이 키우는 개에게 있을 수도 있다. 아주 옛날로 되돌아가면 우리는 다 조상이 같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작은 단위는 우연히 독립적으로 여러 번 조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위가 작다면 이런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하나의 염색체가 완전히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 유전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개체도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4번 형태로 이 세상에 여러 번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새 유전 단위가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부터 존재하던 소 단위가 교차를 통해 모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진화상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점 돌연변이라는 것이다. 점 돌연변이는 마치 어떤 책에 오자가 단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오류다. 그것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유전 단위가 길면 길수록 그중 어느 곳엔가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그 유전자 단위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드문 종류의 오류 또는 돌연변이에는 역위가 있다.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거꾸로 된 방향으로 다시 붙는 것이다. 앞에서처럼 설계도의 비유를 들자면
역위가 발생하면 페이지 번호를 다시 매겨야 한다. 때로는 염색체의 일부가 단순히 거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염색체의 엉뚱한 부분에 붙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한 권에서 다른 권으로 페이지 뭉치를 옮기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오류가 해롭기는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때때로 이로 인해 유전 물질 조각들이 가까이 연관되어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쪽이 모두 존재할 때만 이로운 효과를 내는 두 개의 시스트론, 상호 보완적이거나 서로의 상작용을 증강시키는 아마도 여기에 의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연 선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 단위를 선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유전 단위는 미래의 개체군 내에 퍼질 것이다. 유전자 복합체가 여러 해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폭 재조립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비의 의태. 이를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는 예 중 하나는 의태라고 알려진 현상이다. 어떤 종류의 나비는 맛이 끔찍하다. 이들은 보통 밝고 눈에 띄는 색깔을 하고 있어서 새들은 그 경고 표시를 보고 이들을 피한다. 그런데 맛이 나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나비가 이득을 본다. 이들은 맛이 없는 나비를 흉내 내는 것이다. 즉 맛이 없는 나비를 닮은 색깔과 형태로 태어난다. 자연학자들도 종종 이들에게 감쪽같이 속으며 심지어 새들도 속는다. 정말 맛이 없는 나비를 한번 맛본 새는 비슷하게 생긴 나비를 모두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는 의태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연 선택은 의태 유전자를 선호한다. 이것이 의태가 진화하는 과정이다. 끔찍한 맛을 가진 나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들이 모두 닮은 것은 아니다. 의태종이 그들을 전부 닮을 수는 없다. 맛이 없는 종 하나만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특정 의태종은 맛이 없는 종 중 특정 종을 흉내내는 전문가다. 그러나 개 중에는 아주 묘한 짓을 하는 종도 있다. 이 의태종의 일부 개체는 어떤 맛없는 종을 흉내내는 반면 어떤 개체는 또 다른 맛없는 종을 흉내낸다. 중간 상태의 개체나 양쪽 모두를 흉내내려는 개체는 즉시 먹혀버리기 십상이나 실제로 이와 같은 중간형은 생기지 않는다. 어떤 개체가 암컷이나 수컷 둘 중 하나이듯 어떤 개체는 맛이 없는 특정 종 하나를 흉내내거나 다른 종을 흉내내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떤 나비가 A종을 흉내내는데 그 형제가 B종을 흉내낼 수는 있다. A종을 흉내낼지 B종을 흉내낼지는 단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단 한 개의 유전자가 의태의 다종 다양한 면, 색깔, 형태, 무늬, 비행의 리듬까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한 시스트론으로 정의된 유전자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역위와 그 밖의 우연한 재배열로 유전 물질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편집되어 이전에는 마구 흩어져 있던 다수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상에서 긴밀한 연관 집단을 이루었다. 이 집단 전체는 마치 한 개의 유전자인 양 행동하며 또 다른 집단인 대립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 한 무리에는 A종을 흉내내는 데 관여하는 시스트론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무리에는 B종을 흉내내는 데 관여하는 시스트론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무리가 교차로 인해 쪼개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중간형의 나비는 전혀 볼 수 없으나 여러 마리의 나비를 실험실에서 번식시키면 드물기는 하지만 중간형의 나비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유전자라는 말은 수많은 세대까지 존속되고 많은 사본의 형태로 널리 퍼지기에 충분히 작은 유전 단위를 뜻한다. 이것은 모 아니면 도 식의 융통성 없는 정의가 아니라 이를테면 크다 또는 늙다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정의다.
염색체의 어떤 한 부분이 교차에 의해 쪼개지거나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 때문에 쉽게 변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의 유전자로 불릴 자격은 점점 없어진다. 시스트론은 아마도 유전자로 불릴 자격이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유전 단위 역시 자격이 있다. 10여 개의 시스트론이 한 염색체상에서 서로 매우 가까이 붙어 있다면 이들을 하나의 장수하는 유전 단위로 볼 수도 있다. 나비의 의태 집단은 좋은 예다. 시스트론이 한 몸을 이탈하여 다른 몸으로 들어갈 때, 즉 다음 세대로 여행하기 위해 정자나 난자에 실릴 때, 이전에 항해해서 같이 했던 이웃, 즉 먼 조상의 몸에서부터 긴 방랑의 여정을 같이 해온 옛 길동무들과 한 조각배에 같이 실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같은 염색체상에서 서로 이웃한 시스트론은 단단히 뭉쳐 길동무를 이루고 이들은 감수분열 시기가 되더라도 반드시 같은 배에 탑승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의 제목은 이기적 시스트론, 또 이기적 염색체도 아닌 약간 이기적인 염색체의 큰 토막과 더 이기적인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고 붙여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매력적인 제목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유전자를 여러 세대에 걸쳐 존속할 가능성이 있는 염색체의 작은 토막이라 정의하고 이 책의 제목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 것이다. 이제 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남겨두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1장에서 우리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실체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사람에 따라 자연 선택의 단위가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 종 내의 개체군 또는 집단이라고 여기는 사람, 개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 그리고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가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방금 내가 옳을 수밖에 없도록 유전자를 정의한 것이다. 불멸의 유전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자연 선택은 각 실체의 차등적 생존을 의미한다. 생존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도 있는데 이 선택적인 죽음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그 조건이란 실체가 수많은 사본의 형태로 존재해야 하며 적어도 그 실체의 일부는 진화의 시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작은 유전 단위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개체, 집단, 그리고 종은 그렇지 않다. 유전 단위를 실제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독립적인 입자로 다룰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은 그레고르 멘델의 위대한 업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약간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트론까지도 때로는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 동일 염색체상에 위치한 두 개의 유전자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는 이상적인 속성에 근접한 단위로서 유전자를 정의하였다. 유전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좀처럼 쪼개지지 않는다. 유전자는 어떤 개체의 체내에 확실히 존재하거나 아니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른 유전자와 섞이지 않고 그대로 중간 세대를 거쳐 여행한다. 유전자가 끊임없이 서로 섞인다면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자연 선택은 벌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다윈의 생애 중에 밝혀졌다. 당시에는 유전이 섞이는 과정일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윈을 몹시 곤혹스럽게 했다. 멘델의 발견은 이미 출판되어 있어서 다윈을 도울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윈은 그것을 몰랐다. 사람들이 멘델의 책을 읽은 것은 다윈과 멘델이 죽고 몇 년 지나서였다. 멘델은 아마도 자신이 발견한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다윈에게 편지를 썼을지도 모른다.
유전자 입자성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노쇠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전자가 100만 년을 살았다고 해서 100년쯤 산 유전자보다 쉽게 죽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조작하며 죽을 운명인 몸이 노쇠하거나 죽기 전에 그 몸을 버리면서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옮겨간다. 유전자는 불멸의 존재다. 아니,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유전 단위로 정의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존 기계인 우리는 수십 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기대 수명은 10년 단위가 아닌 100만 년 단위로 측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성생식을 하는 종에서 개체는 자연 선택의 중요한 단위가 되기에는 너무 크고 수명이 짧은 유전 단위다. 나아가 개체의 집단은 한층 더 큰 단위다. 유전적으로 말하면 개체와 집단은 하늘의 구름이나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것이다. 그들은 일시적인 집합 내지는 연합이다. 진화적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다. 개체군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지만 다른 개체군과 끊임없이 섞이면서 정체성을 잃는다. 또한 개체군은 내부적으로도 진화를 겪는다. 개체군은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수 있을 만큼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다른 개체군보다 선호되어 선택될 만큼 안정적이지도 않고 단위로 보기도 어렵다. 개체의 몸은 그것이 유지되는 한 충분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개체들은 서로 다르다. 각 실체의 사본이 한 개씩밖에 없을 때에는 그들 실체 간의 선택을 통해 진화가 나타날 수 없다. 유성생식은 자기 복제가 아니다.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으로 인해 오염되듯이 개체의 자손은 그 개체의 성적 파트너로 인해 오염된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절반밖에 안 되고 당신의 손자는 당신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하여 겨우 몇 세대가 지났을 뿐이지만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기껏 해봐야 당신의 아주 작은 부분 몇 개의 유전자만 지닌 후손 여럿일 뿐이다. 비록 몇몇 자손은 당신의 성까지 물려받았다라도 말이다. 개체는 안정적이지 않다.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다. 염색제 또한 트럼프 카드의 패처럼 섞이고 사라진다. 그러나 섞인 카드 자체는 살아남는다. 바로 이 카드가 유전자다.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단지 파트너를 바꾸어 행진을 계속할 따름이다. 물론 유전자들은 계속 행진한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다. 유전자들은 자기 복제자이고 우리는 그들의 생존기계다. 우리의 임무를 다하면 우리는 폐기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영원하다. 유전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지만 다이아몬드와 다른 면이 있다. 다이아몬드의 결정은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 패턴으로 그 존재가 지속된다. DNA 분자는 그와 같은 영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리적 DNA 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생명이 매우 짧다. 분명히 한 생애보다는 짧다. 아마도 수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DNA 분자는 그 사본 형태로 1억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더욱이 원시 수프 속의 고대 자기 복제자와 똑같이 특정 유전자의 사본이 온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복제자들은 모두 생존 기계인 몸속에 온전히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를 정의하는 속성은 유전자가 사본 형태로 거의 불멸이라는 것이다. 유전자를 하나의 시스테론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는 적절할지 모르나 진화를 논하려면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확대하느냐는 우리가 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자연 선택의 실제 단위를 알아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에 성공하는 단위가 가져야 할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장에서 썼던 용어로 말하면 그 특성은 장수, 다산, 복제의 정확성이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간단히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가장 큰 실체라고 정의하자. 유전자는 많은 사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수하는 자기 복제자다. 그러나 무사히 사는 것은 아니다. 다이아몬드라 해도 말 그대로 영원하지는 않으며 시스트론도 교차에 의해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만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충분히 짧은 염색체의 한 조각으로 정의된다. 오랫동안이란 정확하게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그것은 자연 선택의 압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나쁜 유전 단위가 좋은 대립 유전 단위보다 얼마만큼 쉽게 소멸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양적인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실제 자연 선택의 단위 중 가장 큰 것, 유전자는 보통 시스트론과 염색체 사이 중간 정도일 것이다. 유전자,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에 대한 훌륭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잠재적 불멸성 때문이다. 이제 잠재적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할 때가 왔다. 어떤 유전자는 100만 년을 살 수 있지만 많은 새로운 유전자는 최초의 한 세대조차 넘기지 못한다. 소수의 유전자가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은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유전자가 중요한 무언가, 즉 생존 기계를 잘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몸의 배 발생에 영향을 주어 그 몸이 경쟁 유전자, 즉 대립 유전자의 영향하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살아남았고 더 많이 번식하도록 한다. 예컨대 좋은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몸이 긴 다리를 갖게 하여 포식자로부터 잘 도망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확실하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예이지 보편적인 예는 아니다. 긴 다리를 갖는 것이 항상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두더지에게는 긴 다리가 약점이 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좋은 유전자 모두에 공통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어떤 유전자는 나쁜 혹은 오래 살지 못하는 유전자로 규정짓는 특성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몇 가지 보편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책의 내용과 특히 관련된 특성은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이타주의는 나쁘고 이기주의는 좋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생존을 놓고 그 대립 유전자와 직접 경쟁한다. 유전자 풀 내의 대립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의 염색체 위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풀 속에서 대립 유전자 대신 자기의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어느 것이든 그 정의상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유전자의 협력 사업.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 장의 주요 메시지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와 숨겨진 가정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복잡한 문제 중 첫 번째는 이미 간단히 언급했다. 유전자가 세대를 통해 여행할 때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유로울지라도 그것은 배 발생 과정을 제어하는데 전혀 자유롭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전자는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서로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긴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라는 표현은 편의상 비유일 뿐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길든 짧든 다리를 혼자 힘으로 만드는 유전자는 없다. 다리를 만드는 일은 많은 유전자의 협력 사업이다. 이때 외부 환경의 영향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결국 다리는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립 유전자가 영향을 미칠 때보다 다리를 더 길게 만드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비유로 밀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인 질산염의 영향을 생각해보자. 질산염이 없는 곳보다 있는 곳에서 밀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질산염 비료만으로 밀을 재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종자, 토양, 햇빛, 물,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물도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요인들이 모두 같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질산염 비료와 같은 거름을 주면 밀은 더 잘 자랄 것이다. 배 발생에서 유전자 하나의 역할도 바로 이와 같다. 배 발생은 매우 복잡하게 맞물린 산호작용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 영향이 너무 복잡해 깊게 들어가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정도다. 유전인자든 환경인자든 갓난아이의 어떤 부분에 대한 유일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없다. 갓난아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한 아기와 또 다른 아기 사이에 있는 차이, 이를테면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원인을 추적해보면 환경이든 유전자든 하나 내지 두세 개의 단순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차이이고 진화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는 차이이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그것의 대립 유전자는 치명적인 경쟁 상대지만 다른 유전자들은 온도, 먹이, 포식자 또는 동료와 같은 환경의 일부분일 뿐이다. 유전자의 작용은 이와 같은 환경에 좌우되며 그 환경에는 다른 유전자도 포함된다. 하나의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특정 유전자가 있을 때와 또 다른 유전자가 있을 때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몸속의 유전자 세트 전부는 일종의 유전적 풍토와 배경을 형성하며 개개 유전자의 작용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여기 뭔가 모순된 것이 있는 듯하다. 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정도로 복잡한 협력 사업이라면 그리고 모든 유전자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수천 개의 동료 유전자를 필요로 한다면 개별 유전자는 불가분의 존재라는 내 정의와 이 사실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각각의 유전자는 마치 불사의 영향처럼 세대를 거쳐 몸에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기적인 생명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모두 난센스였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현란한 문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 모르나 내가 말한 것은 결코 난센스가 아니며 실제로 여기에 모순은 없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조정선수의 비유. 조정선수 한 명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조정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에게는 8명의 동료가 필요하다. 선수 각각은 항상 특정 자리에 앉은 전문가다. 앞 노를 젓든 옆 노를 젓든 키를 잡든 각자 역할을 맡는다. 노를 젓는 것은 협력 사업 작업이지만 그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코치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앞노 전문, 키 전문 등을 골라 이상적인 조정팀을 꾸린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선수를 뽑았다고 가정해보자. 매일 각 위치의 선수 후보자들은 무작위로 조합하여 시험 삼아 3개의 팀을 짠 뒤 서로 경쟁시킨다. 이것을 몇 주간 계속하다 보면 이긴 배에는 종종 동일 인물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우수 선수로 기록된다. 또 항상 뒤진 팀에 있는 선수들도 있다. 이들은 결국 탈락한다. 그러나 특별히 팔심이 좋은 선수라도 때로는 뒤진 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다른 멤버들이 못하기 때문이거나 운이 나쁘게도 강한 역풍이 분다든지 하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이긴 배에 있다는 것은 단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선수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배에서 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는 염색체상의 동일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대립 유전자다.
물을 빨리 젓는 것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바람은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 교체 선수 집단은 유전자 풀이다. 하나의 몸의 생존에서 모든 유전자는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유전자가 나쁜 동료 유전자와 팀을 이루어 치사 유전자와 한 몸속에 들어앉는 일도 자주 있다. 이 경우 치사 유전자는 그 몸이 어릴 때 죽게 하는데 이때 좋은 유전자도 다른 유전자와 함께 파괴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유전자가 담겨있는 유일한 몸은 아니다. 좋은 유전자의 똑같은 사본들이 치사 유전자를 갖지 않는 다른 몸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유전자 사본들은 때로는 나쁜 유전자와 한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유전자의 영향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하고 또 머물고 있는 몸이 벼락을 맞는 등 불운한 일에 휩쓸려서 죽기도 한다. 그러나 정의상 행운이나 불운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라지는 쪽에 있는 유전자는 불운한 것이 아니라 나쁜 유전자다. 훌륭한 조정선수의 자질 중 하나는 팀워크, 즉 팀 내 다른 선수들과 협조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강한 근육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비의 예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 선택은 역위에서와 같이 염색체 일부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유전자 복합체를 편집하고 이를 통해 잘 협조하는 유전자를 모아서 가까이 연관된 집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유전자들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음 세대의 몸속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유전자, 즉 유전자 풀 내 다른 유전자 모두와 잘 협조하는 유전자는 유리한 셈이다. 이를테면 유능한 육식동물의 몸에는 고기를 자르는 이빨, 고기를 소화시키기에 알맞은 창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이 필요하다. 한편 유능한 초식동물은 풀을 씹기 위한 평평한 어금니와 육식동물과는 다른 종류의 소화작용이 벌어지는 훨씬 더 긴 창자를 필요로 한다. 초식동물의 유전자 풀에서 육식용의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전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육식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발상이어서가 아니라 알맞은 형태의 창자와 기타 육식 생활에 필요한 특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고기를 효율적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육식용의 날카로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본래 나쁜 유전자는 아니다. 그것은 초식성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는 유전자 풀 속에 있을 때만 나쁜 유전자다. 이 개념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어떤 유전자의 환경이 대부분 다른 유전자로 구성되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유전자들 각각은 또 다른 유전자로 구성된 환경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5장에서 소개하게 될 인간에 대한 게임 이론이다. 5장에서는 동물 개체 간의 공격적인 경쟁과 관련하여 게임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요점에 대한 논의를 잠시 미루고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려고 한다. 이제 2장의 중심 개요로 돌아오자. 이 장의 중심 개요는 자연 선택의 기본 단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종도, 개체운도, 개체도 아닌 유전 물질의 작은 단위, 가로, 이것을 유전자라고 부르면 편리하다, 가로, 유전 물질의 작은 단위라는 것이다. 이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유전자가 불멸인데 비하여 몸 이상의 큰 단위는 일시적이라는 가정이었다. 이 가정은 두 가지 사실, 즉 유성생식과 교차가 있다는 사실과 개체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생존 기계는 유성생식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염색체는 왜 교차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 노화의 이론. 우리는 왜 늙어가냐? 늙어서 죽는가? 라는 의문은 복잡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이 책의 영역을 넘어선다. 우리가 왜 늙어서 죽는지에 대해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이유도 몇 가지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쇠는 개체의 생애 동안 일어나는 복제 과정에 유해한 오류와 유전자 손상이 축적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피터 매더웨 경이 주장한 또 다른 이론은 진화를 유전자 선택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좋은 예가 된다. 매더웨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가설을 기각하였다. 늙은 개체가 죽는 것은 그 종의 나머지 개체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다. 왜냐하면 번식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서도 살아있는 개체는 세상을 어지럽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종래설은 매더웨가 지적하고 있듯이 순한 논리다. 이것은 그 가설이 증명하려고 하는 것, 즉 개체가 너무 늙어서 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또한 순진한 집단 선택 내지는 종 선택의 설명법과 다를 바 없다. 비록 그 일부분은 말을 더 근사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말이다. 매더워의 이론은 훌륭한 논리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좋은 유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성, 그 특성 중 하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성공한 유전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기 생존 기계의 죽음을 적어도 번식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사촌과 종조부 중에서는 어려서 죽은 자가 반드시 있을 테지만 당신의 조상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어려서 죽은 자가 없다. 어려서 죽었다면 당신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치사 유전자란 자신을 지니고 있는 개체를 죽이는 유전자다. 반치사 유전자는 개체가 쇠약해지도록 하여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한다. 모든 유전자는 생애 중 특정 단계에서만 몸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데 치사 유전자와 반치사 유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배아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유전자는 유아기에, 어떤 유전자는 청년기에, 또 어떤 것은 중년기에, 그리고 어떤 것은 노년기에 영향을 미친다. 가로. 나비 애벌레와 그것이 변태한 나비 성충은 똑같은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가로. 분명히 치사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가 초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에 비해 유전자 풀에서 더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 또한 확실하다. 늙은 몸에서 치사 효과를 내는 유전자가 개체가 번식을 어느 정도라도 하고 나서 그 치사 효과를 나타낸다면 그 치사 유전자는 유전자 풀 내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늙은 몸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개체가 암이 발현되기 전에 번식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손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한편 젊은 성인에게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그다지 많은 자손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서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쇠 현상은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와 반치사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 축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일 뿐이다. 이들 치사 및 반치사 유전자는 단지 후기에 작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연 선택의 그물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매더월가 강조하는 점은 선택은 다른 치사 유전자의 작용을 늦춰주는 유전자를 선호하고 좋은 유전자의 작용을 빠르게 하는 유전자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진화의 많은 부분은 유전자 활동의 개시 시기를 유전적으로 제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 이론에서는 특정 연령대만이 번식한다는 전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모든 개체가 연령에 상관없이 자손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해도 매더월의 이론은 후기에 작용하는 유해한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 축적되리라 예측한다. 그리고 노년에 번식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 2차적인 결과로서 생겨날 것이다. 인간의 수명. 이 이론의 장점 중 하나는 이에 근거하여 재미있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어떤 연령, 예컨대 40세 이전에는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백 년 후에는 이 연령 제한을 50세로 올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늘려간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수명을 수백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진지하게 시행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다. 두 번째 방법은 유전자를 속여서 자신이 들어있는 몸을 실제 연령보다 젊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몸속의 화학적 환경 변화를 알아야 한다. 후기에 작용하는 치사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가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일 수 있다. 젊은 몸의 화학 특성을 흉내냄으로써 후기에 작용하는 유해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흥미로운 것은 노화의 화학 신호 그 자체가 통상적인 의미로 반드시 유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물질 S가 젊은 개체보다 늙은 개체의 몸에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하자. S는 그 자체로는 별로 해롭지 않은데 아마도 먹이에 함유되어 있던 어떤 물질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몸에 농축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S가 있을 때는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 유전자는 유전자 풀에서 선택되어 살아남을 것이다. 그 유전자가 사실상 늙어 죽는 것에 대한 유전자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치료법은 단순히 몸에서 S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가 혁명적인 이유는 S 자체가 노령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S의 농도가 높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낸 의사는 아마도 S를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고 S와 신체 기능 부전 간 직접적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고심할 것이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가상적 예와 같은 경우라면 그는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일지도 모른다. 늙은 몸보다 젊은 몸에 많이 들어있어서 젊음을 표시하는 물질인 Y도 존재할 수 있다. 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Y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Y가 없을 때에는 유해한 유전자가 선택될지도 모른다. S와 Y가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지만 일반적으로 늙은 몸에서 젊은 몸의 특성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다면 그만큼 늙은 몸을 장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젊은 몸의 특성이 아무리 피상적인 것이라도 말이다. 이것은 매더워의 이론에 기초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더워의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노쇠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화에서 유전자 선택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개체가 늙으면 죽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체의 죽음에 대한 가정은 이 이론의 체계 내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유성생식과 교차. 앞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충 넘겨버린 또 하나의 가정, 즉 유성생식과 교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교차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파리 수컷에게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 암컷에게도 교차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 만약 이 유전자가 널리 퍼져 있는 초파리의 개체군이 번식한다면 염색체 풀, 내의 염색체가 자연 선택의 최소 기본 단위가 된다. 사실 우리의 정의에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로 초파리의 경우에는 한 개의 염색체 전체를 하나의 유전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유성생식의 대안도 존재한다. 진딧물 암컷은 수컷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그 암컷들은 모두 어미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가로. 그런데 어미 자궁 내의 배아가 그 자궁 내에 더 작은 배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어미는 딸과 손녀딸을 한꺼번에 낳는 꼴이 되며 딸과 손녀는 둘 다 어미의 일란성 쌍생아에 해당한다. 가로. 많은 식물은 흡근을 뻗어서 무성생식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생식이라기보다는 생장이라고 해야 적합할 것 같으나 생장과 무성생식은 단순히 체세포 분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구별이 거의 없다. 때로는 무성생식으로 번식한 식물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일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느릅나무에서처럼 부모와 자손을 잇는 흡근이 그대로 남아있다. 느릅나무 산림 전체를 한 개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진딧물과 느릅나무는 유전자를 섞지 않는데 우리는 왜 아이를 만들려면 자기의 유전자와 남의 유전자를 섞어야 하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과정이 기묘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간단한 복제 과정이 성이라는 기묘하고 번거로운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 이것은 진화론자가 답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진지한 시도는 대부분 매우 복잡한 수리적 추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나는 다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복잡한 수리적 추론은 피하고자 한다. 이론가들이 성의 진화를 설명할 때마다 부딪히는 난관 중 몇몇은 이들이 습관적으로 개체가 살아남는 유전자 수를 극대화하려 노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성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손에게는 특정 개체 유전자의 단 50%만이 전해지며 다른 50%는 배우자로부터 공급되므로 성은 개체가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딧물과 같이 무성생식으로 자기의 정확한 사본인 자손을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자손의 몸을 통해 자기 유전자 100%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부 이론가들은 집단 선택설로 빠져들었다. 집단 수준에서 성이 가지는 이점은 비교적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보드모어가 간단 명료하게 말한 것처럼 집단 선택론자들은 성이 다른 개체의 몸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이로운 돌연변이가 한 개체에게 쉽게 모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의 비합리성도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체를 장수하는 유전자들의 단기적 연합이 만들어낸 생존 기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개체 전체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유성생식 대 무성생식은 청색눈 대 갈색눈과 같이 하나의 유전자가 제어하는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다른 유전자 모두를 조정한다.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다른 유전자의 복제 오류 빈도를 조정하는 유전자, 가로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도 있다. 정의에 따르면 복제 과정의 오류는 복제되는 유전자에게 명백히 불리하다. 그러나 만약 이 오류가 그것을 일으킨 이기적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 퍼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교차를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이곳으로서
교차의 존재는 충분히 설명되는 셈이다. 무성생식에 비해 유성생식을 가능케 하는 유전자에게 이롭다면 이곳으로서 유성생식의 존재도 충분히 설명된다. 유성생식이 개체의 나머지 유전자 모두에게 이로운가 아닌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유전자의 이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은 그다지 기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순환 논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성의 존재는 유전자가 선택의 단위라는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논의에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이 순환성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겠다. 성은 존재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다. 작은 유전자 단위, 즉 유전자가 가장 근본적인 독립된 진화의 인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과 교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표면적인 비합리성이 해결되는 것은 비단 성의 경우만이 아니다. 예컨대 생물체의 DNA 총량은 그 생물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듯하다. DNA의 많은 부분은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다. 생물 개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만약 DNA의 목적이 몸을 만드는 과정을 지휘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DNA가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상하다. 이에 대해 생물학자들은 여분의 DNA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짠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DNA의 진정한 목적은 생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분의 DNA의 가장 단순한 설명은 그것을 기생자 아니면 기껏해야 다른 DNA가 만든 생존 기계에 편승하는 해는 주지 않지만 쓸데도 없는 길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를 지나치게 유전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 내부 전부를 지닌 개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이 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조정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배 자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개체이고 자연 선택이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개체 수준에서이다. 그러나 선택적인 개체의 죽음과 번식으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는 유전자 풀 내에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전자 풀은 원시 수프가 최초의 자기 복제자에게 했던 역할을 현대의 자기 복제자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과 염색체 교차는 현대판 수프의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과 교차로 인해 유전자 풀은 유동적이며 유전자는 부분적으로 뒤섞인다. 진화는 유전자 풀 속에서 어떤 유전자는 그 수가 늘어나고 또 어떤 유전자는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이타적 행동과 같은 어떤 형질의 진화를 설명할 때는 습관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다. 이 형질은 유전자 풀 내 유전자의 빈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때로는 유전자 용어가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간결하고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비유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며 필요할 때는 그것이 유전자 용어로 다시 번역될 수 있는지 늘 확인할 것이다. 유전자에 관한 한 유전자 풀은 유전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수프다. 옛날과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유전자는 언젠가는 죽을 생존 기계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자 풀 내 동료 유전자들 집단과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존 기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가 생존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